안녕하십니까. 파이터치 연구원 나정주 원장입니다. 오늘 상가 임대료 인하 요구건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게 공교롭게도 이재명 지사가 9월 20일 날 5일 전에 이 페이스북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자영업자, 즉 임차인 자영업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 자영업자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뭐 행정 명령을 통해서 아예 영업을 할 수 없는 자영업자도 있고, 또 어떤 자영업자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이 잘 그 소비를 하지 않으니까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 이런 임차인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임대료를 깎아줘야 되지 않느냐. 이 사람들이 임대료를 감당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이 관련된 조치를 좀 해달라. 이런 요구를 페이스북에 요구한 이후에 이것이 5일 뒤에 국회를 통과했다는 것이죠. 자, 이게 얼핏 들어보기에는 뭐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임대인들은 이제 주로 이제 건물주니까 돈이 많으니까 그것을 감내해서 같이 고통 분담하는 차원에서 임대료를 좀 깎아주는 게 뭐 나쁜 거냐, 뭐 잘한 것 같다, 이렇게 박수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법조항을 전국적으로 시행할 때는 참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됩니다. 놓친 분야는 없는지, 이 제도로 인해서 역효과는 없는지, 이런 걸 살펴봐야 됩니다. 상가 임차인만 볼 것이 아니라 상가 임대인 입장에서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뭐 아파트라든가 이제 거주하는 것에 대한 어떤 임차인, 임대인, 임대차 보호법 3법이 통과돼서 또 큰 문제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에도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 입장도 고려해야 됩니다. 물론 뭐 상가 임대인 중에 돈이 많이 있는 분도 있겠지만, 참 뭐 소형 건물에서 임대 수익만 가지고 생계를 꾸려가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또 특히나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갖고 대출 이자를 그 임대 수입으로 갚으면서 건물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 공실률이 좀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임대료 자체가 대출이자를 갚을 수 없어서 갚기에 좀 부족한 거죠. 그래서 고생하는 그런 또 임대인이 있고, 또 어떤 임대인들은 아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임차인들이 힘들어하니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준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법을 통해서 전 임대인한테 공이 적용될 수 있는 법을 통해서 강제해서 임대료를 깎을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든다.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특히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 다음에 시장 상황, 이런 거는 이제 데이터 실태 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어떤 잘못된 부작용이 일어날 것은 보완하고, 이렇게 통해서 법을 통과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절차가 다 생략되고, 이재명 지사가 페이스북은 비공식적인 거 아닙니까? 비공식적인 곳에서 요청하니까 바로 이것이 5일 뒤에 국회를 통과한다? 참 뭔가 큰 비정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가 임대료 관련해서 우리가 놓친 어떤 데이터, 자료는 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재명 지사의 발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20일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코로나19는 건물주보다 임차인들에게 더 가혹하다며, 임차인은 행정조치로 인한 모든 영업 손실을 부담하면서 임차료는 그대로 내야 하지만 건물주는 손실이 전혀 없다. 임차인들의 가혹한 현실을 조금이나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가 되는 게 건물주는 손실이 전혀 없다. 이거는 정말 그 자체만 보는데, 건물주들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왜 손실이 없겠습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자영업뿐만 아니고 모든 업종이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 자체를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큼 기업들이 거기서 소비한 물건들을 적게 생산하겠죠. 적게 생산하니까 또 일자리도 또 줄이게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산업 전 분야에 걸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임대업을 하는 건물주도 마찬가지거든요.
임대업도 하나의 그냥 업종인데 거기서도 수요가 주는 거죠. 왜 수요가 주냐? 그러니까 뭐 아까 소비가 이제 하나의 수요인데 그 수요가 왜 주냐면은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소비 자체가 줄어드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예 뭐 폐업을 해갖고 아예 건물을 빠져나가거나 그리고 내가 창업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다 보니까 이것은 지금은 안 되겠다. 그러니까 어떤 건물에 들어가는 수요가 주는 거죠. 그 임대에 대한 수요가 주는 거죠. 임대에 대한 수요가 줄다 보니까 그 공실이 발생하면 건물주들도 손해보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아예 어떤 행정명령 때문에 이제 영업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이제 건물에 들어와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아예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이제 깎아주는 그런 건물주도 있죠. 그래서 전혀 손실이 없다는 거는 이거는 좀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9월 20일에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요청을 하니까 국회는 9월 24일 5일 뒤에 이 관련된 내용을 만들어서 통과시킵니다. 자, 그게 바로 상가 임대료 인하 요구권이죠. 요 상가 임대료 인하 요구권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대료 증감 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기존에는 이제 경제 사정의 변동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즉 1급 감염병이 바로 이제 코로나19가 되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사정이 나빠지면 상가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거죠. 낮출 수 있는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임대료를 깎아달라.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법으로 명시한 거죠. 이렇게 했고 두 번째는 법 시행 후 6개월간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특례 조항을 만든 거죠. 옛날에 이제 기존에는 이제 3개월과 연체되면은 이걸 계약을 이제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이것을 6개월간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연체를 하면 6개월간은 이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그렇게 이제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자영업자가 얼마나 어렵길래 저러한 이제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을까요? 자, 그러면 자영업자가 얼만큼 어려운지 그것을 이제 대략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그래프는 전년도 같은 월 대비해서 자영업자 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얼만큼 줄어들고 있느냐, 폐업에서 얼마나 사라지고 있느냐 그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중앙에 있는 점선은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로나19가 본격화되기 바로 전 2020년 2월 달에 보면은 2019년 2월 달 대비해서 자영업자가 오히려 늘었습니다. 4,000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본격화된 이후에 3월 달에 보면은 7만 명이 줄었죠. 그 다음에 6월 달에는 무려 15만 5천 명이 줄었습니다. 가장 최근 지난달에 8월 달에도 약 10만 명이 줄었습니다. 자,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된 이후에 자영업자들이 계속 이제 줄도산, 폐업에서 이렇게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자영업자들이 많이 어렵죠. 자, 이렇게 자영업자가 어려운 가운데, 시장에서 상가 임대료는 늘고 있을까요? 줄고 있을까요? 그 현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2020년 1분기 대비해서 2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 즉 상가 임대료, 그 변화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전국 평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율이기 때문에 단위는 이제 퍼센테이지가 되겠죠. 여기서 착안할 사항은 이 변화율이 기준이 단위 가격을 기준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단위는 이제 제곱미터당 이제 몇천 원이냐, 요게 이제 임대료인데 이 단위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변화폭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거죠. 단위 가격이 조금만 변해도 실제 평수에서 이 변화율은 이제 크게 되겠죠. 그래서 요 단위 가격이기 때문에 변화폭이 작다는 것을 좀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보면 오피스는 0.17% 줄었고 중대형 상가와 소규모 상가는 각각 0.23, 0.27% 줄었습니다. 집합 상가는 0.4%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가 임대료가 줄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상가 임대료 변화를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눠보겠습니다. 파란색이 수도권이고 빨간색이 지방입니다. 자, 집합 상가를 제외하고는 오피스 중대형 상가, 소규모 상가는 수도권이 지방보다 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집합 상가의 경우에는 이제 지방이 수도권에 비해서 더 많이 줄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줄고 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상가 임대료 현황을 좀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럼 이제 이 상가 임대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이제 수익, 이제 투자 수익률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투자 수익률 개념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수익률은 한마디로 소득 수익률 플러스 자본 수익률의 결합인데, 자, 소득 수익률은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이제 임대해갖고 벌어들이는 순영업 소득. 순이란 얘기는 임대 소득에다가 이제 거기에 그걸 관리하기 위한 사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이제 인건비 같은 걸 제외하는 거죠. 그래서 순영업 소득을 당해년도 분기초 자산 가치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최초 갖고 있는 내 자산, 이 자산 대비해서 순영업 소득이 얼마냐? 이게 이제 소득 수익률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임대를 해서 벌어들이는 이제 소득 수익률로 보시면 됩니다. 자본 수익률은 뭐냐? 이 자산 가치의 변화율입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방금 말씀드린 건 이제 당해 분기초 자산 가치인데 이게 차후에 얼마큼 이제 변화했느냐? 그런 자산 가치의 이제 변화율이죠. 이게 이제 자본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투자 수익률이라는 거는 임대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소득 수익률에다가 자본 수익률, 그 자산 자체가 이제 뭐 건물이면 건물 자체의 가격이 오른 거죠. 그 자본 수익률, 이걸 결합한 것이 바로 투자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투자 수익률 개념을 가지고 상업용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어떻게 변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란색이 오피스 거고, 이제 빨간색이 중대형 상가, 그 다음에 연두색이 소규모 상가, 그 다음에 보라색이 집합 상가 것이 되겠습니다. 자, 1분기 대비해서 2분기에 모두 다 줄었습니다. 자, 오피스 예를 들면은 1분기에 1.59%였는데 1.33%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투자 수익률을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에 보시면, 집합 상가의 경우에, 1분기에 1.67이었는데 2분기에 1.33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수도권은 보시면 아까 전국 전체를 봤는데 전국 전체 대비해서 수도권의 이 변화 폭이 상당히 가파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투자 수익률이 수도권에서 이제 줄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번엔 지방의 투자 수익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의 경우에는 줄은 게 있고 늘은 게 있습니다. 자, 줄은 거는 이제 집합상가. 집합상가의 경우 이제 1.04%에서 1.01%로 이제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오피스가 또 줄었는데, 오피스의 경우 0.88%에서 0.77%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는 게 있습니다. 이제 는 거는 지방의 경우입니다. 자, 중대형 상가의 경우 늘었는데, 1.01%에서 1.03%로 늘었고, 그 다음에 소규모 상가도 이제 늘었습니다. 0.95%에서 0.97%로 투자 수익률이 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서 좀 상황이 낮죠. 투자 수익률에서. 그러니까 아까 보시면 이 수도권의 경우 전체 다 이 상가의 투자 수익률이 전체 다 줄었고 그 폭이 아주 큰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나 지방의 경우에는 늘은 게 있고 줄은 게 혼재되어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임차인 자영업자 부담이 가중됐다. 즉 이제 집합 금지 명령을 통해서 영업을 할 수 없거나 또는 영업을 하더라도 이 소비가 많이 줄어서 매출이 많이 주는 경우, 그렇게 해서 이제 부담이 가중되고 있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임대료를 내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의 상가 임대료를 보니까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 벌써 이 임대료는 이제 줄고 있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임차인이 어려워하니까 자발적으로 임대인이 깎아준 경우도 있고,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상가를 이제 필요로 하는 수요가 줄거나, 예를 들면 뭐 폐업을 했거나, 그러나 내가 창업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사태이기 때문에 지금 창업하지 않고 나중에 창업하려고 계획을 바꾸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수요가 감소해서 시장 임대료가 이제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임대료가 줄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 상가 임대인의 이 수익률도 이제 감소하고 있다. 지금 폐업으로 인해서 이제 아예 건물에서 빠져나가서 공실이 늘거나, 또는 이제 그 계약이 만료돼서 사람이 빠져나갔는데 새로 들어올 사람들이 많이 없는 거죠. 경기가 어렵고, 또 특히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자영업을 이렇게 하면은 이게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예 창업 계획을 뒤로 미뤄갖고, 그래서 하여튼 공실률이 이제 늘어난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런 상가 임대인의 수익률도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보신 것처럼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하에서 정부는 이 자영업자의 피해를 임대인에게 모두 전가하는 그런 이제 법을 통과시켰죠. 근데 이 법이 이재명 지사가 5일 전에 이제 페이스북 비공식적인 것에 이제 제기하니까 5일 뒤에 바로 국회가 통과시켰다는 거죠. 이거는 자, 임대인의 이와 같은, 임대인도 수익률이 감소하고 있었고, 또 자체적으로 어떤 임대료를 깎아주거나, 또는 그 임대 수요가 줄어서 시장 임대 자체가 이제 줄고 있는 이런 이런 사항을 고려하지도 않고 이제 정책을 집행했다는 거죠.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떤 이 힘든 이런 임차인 자영업자를 돕는 방법은 뭐 임대료 인하 요구권을 갖다가 법을 통과시켜서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또 싸우게 하는 이런 거보다는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이 방역 효과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이제 소비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왜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힘들어하는 그런 자영업자를 매출을 다시 증진시켜서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임대료를 낼 수 있게끔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코로나 상황에도 어떻게 하면은 적극적으로 소비할 수 있게끔 할 것인가, 그걸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여러분들 최근에 뭐 건물 들어갈 때 이렇게 온도 측정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온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고, 또 마스크 착용하고, 뭐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QR코드 찍고, 또는 이렇게 서명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 플러스 어떤 그런 코로나에 걸린 사람, 양성 반응 나온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좀 더 창의적으로 강구해서 그것까지 플러스해서 그런 사람들이 식당에 못 들어가게 해서 또는 뭐 PC방에 못 들어가게 해서, 또는 노래방에 못 들어가게 해서 이 사람들이 그 정상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국가가 나서서 그런 곳에 투자하고 그런 곳에 예산을 써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정상화 시킬 수 있느냐, 그것을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해결되겠습니까? 임차인과 임대인의 싸움만 더 시키고 법적인 분쟁만 더 일으킬 그런 소지가 아주 큰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상한 게 뭐냐면, 이 자영업자들이, 물론 자영업자가 혼자 하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지금 임대료가 어렵겠죠. 그러나 혼자 하지 않고 종업을 두고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임대료뿐만 아니라 또 인건비가 큰 문제입니다. 현 정부 들어서 인건비를 많이 올렸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을 많이 급상승시켜서. 자, 이렇게 지금 코로나19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런 최저임금을 갖다가 뭐 좀 어겨도 된다, 뭐 그런 특례법을 만들든가, 그런 거는 이제 왜 생각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왜 본인들이 생각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하고 맞지 않으니까 그런 거는 아예 또 생각지도 않고, 이렇게 또 뭐 부자라고 소위 생각하는 그런 임대인만 공격하겠다, 이런 것을 지금 또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이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이 이치가 맞지 않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어떤 그냥 이제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이 뭐 소상공인들 또는 자영업자들이 힘드니까 이렇게 임대료 깎아주는 거 이거 타당해, 요렇게 해서 그냥 지지율만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인기 영합적인 정책만 펴는 게 아닌지 저는 그게 상당한 이제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어떤 좌파적, 그런 진보적 이런 어떤 정책들을 마구 신속하게 지금 펼치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국민 여러분도 또 생각할 게 있습니다. 아, 요게 요번에 나는 임차인에 해당되니까 요게 나한테는 좋을 거야. 또는 내가 2차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나는 대상자니까 좋을 거야. 그래서 나의 해당되는 정책이 오니까 뭐 법이 빨리 통과되든 뭐 법이 부실하게 통과되든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큰 오산입니다. 이것이 부메랑이 돼서 다시 자기한테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고 더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내 자신이 아닌 나의 친척들, 나의 자식들이 더 형제들이 피해 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절차가 로 돌아가야 됩니다. 원래 법을 하나 입법하기 위해서는 그 법을 입법했을 때 미치는 파장을 갖다가 뭐 국회에 있는 다른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을 연구해서 이 정책적인 효과가 미치는 파장 효과를 사전에 연구해서 그걸 분석해서 그걸 통해서 보완할 사항은 보완하고, 그래서 건전한 법안이 이게 나올 때만이 국민들에게 이게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4.15 총선으로 인해서 한쪽에 몰아주게 되다 보니까 뭐 부정선거 이슈도 있지만 몰아주다 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아무런 견제장치가 발생되지 않으니까 결국 이와 같이 마구잡이 법안이 막 통과되고 있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것은 국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